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바쁜 상반기 일정도 거의 끝나가고 해서 댓글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댓글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비슷한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질문이어서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으시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홈택스에서 공제와 불공제를 본인이 수정할 수 있던데, 그렇죠. 홈택스 화면에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용 신용카드, 즉 본인의 카드 중에 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들은 그달 사용액이 다음 달 15일 이후쯤에 사용 내역이 뜨는데요. 그때 보면 사용 내역에 따라 공제, 불공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얼마든지 이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죠. 사업주가 수정한 내용을 세무대리인이 똑같이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작은 거는 몰라도 금액이 큰 거는 아무래도 세무대리인보다 사업주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 부분을 공제 불공제로 정확하게 분류하고 세무대리인이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수정은 가능하시고요. 그렇다면 세무대리인은 그 수정된 자료를 엑셀로 다운받으시거나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국세청에서 공제 불공제 나눈 것은 그 화면 상단에도 나와 있지만 임의로 분류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공제 불공제를 다시 정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심지어 세무서 조사관들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에 나온 공제 불공제대로 분류해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문구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공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매입세의 공제 대상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 수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책임은 네가 져라, 이런 뜻이죠. 아무리 홈택스에 공제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공제받을 수 없는 거라면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아무리 공제받을 수 있는 카드 사용액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똑같은 건에 대해서 이미 수취해버렸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불공제하시고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겠죠. 세금계산서와 카드 결제가 중복일 때는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님이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공제 불공제를 변경하셨다고 하더라도 세무대리인한테 내가 그런 분류 작업을 했다는 걸 얘기하시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모르고 세무대리인 판단하에 다시 분류를 하게 되겠죠. 의사소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 법인회사에서 무보수 대표인데 다른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도 똑같나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한 회사의 대표라면 임원이겠죠. 임원이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질문하신 분처럼 무보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임원들이 겸업 금지 의무만 없다면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겸업 금지 의무가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세금을 적정하게 낸다면 세무서에서 문제 제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겸업 금지 의무라는 거는 우리가 근로계약을 할 때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경쟁사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정보를 빼돌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두겠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양쪽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사대보험을 양쪽 회사에서 내셔야 됩니다. 본인 부담금 반드시 내셔야죠. 월급을 받아가면서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가끔 하시는데 불가능합니다. 60세 넘어서 국민연금을 안 내시거나 이런 명확한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양쪽에서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 보험료만 내시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정확하게 내신다면, 즉 양쪽에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 때 합산해서 신고하시거나 또는 그것을 놓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하신다면 세법상은 문제가 없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상가 임대사업자도 접대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접대비 비용 처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제가 흑백의 논리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아셔야 될 게 임대사업자는 일반적인 사업자랑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인이 있고 관리인이 식사를 하시거나 관리인 사무실에 물건을 사다 놓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되겠죠. 큰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리인이 있으시니까요. 그러나 소규모로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상가 한 채를 임대하고 계시다, 이러면 한 채 관리하느라고 관리인을 뽑으실 수 없죠. 그 말은
그 상가 임대업에 대해서 딱히 비용으로 들어갈 만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하면 직원이 생기기 때문에 직원이 밥을 먹고 소모품을 사용하고 교육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직원이 없는 회사라도 도소매 업종의 경우에는 상품을 사오기 때문에 비용 처리할 건 있지만 이 상가 임대업의 경우에는 상가를 매입해서 임대를 놓는 거기 때문에 딱히 들어갈 비용이 없습니다. 그냥 상가 임대업 하면 대표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1년에 내는 재산세, 그 다음에 대표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건강보험료, 상가 관련해서 대출을 일으켰다, 이자 비용, 대표적인 게 이런 거겠죠. 명확하게 상가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비용들이 비용 처리가 됩니다. 물론 중개인에게 주는 수수료 또는 상가 관련해서 명도 등의 문제로 변호사 비용을 썼다, 이런 건 비용 처리가 되죠. 직접적인 비용이니까. 질문 주신 것처럼 이 상가 임대업을 하느라고 내가 꼭 접대를 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상가에 들어온 세입자의 경조사가 있었다, 건물 주인으로서 경조사에 돈을 보냈다,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접대비, 경조사비 이런 건 넣기가 애매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 상가 임대업과 꼭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간단한 건 간단히 대답하고 넘어갈게요. 업무 관련 10대를 현금용 수준 받았다면 그것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니까 반드시 지출준비용으로 받으시고 그 안에 부가세 공제 받으시고 공급가액은 소득세 때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이면 법인세 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부가세 비율이 20%면 소득도 20%로 보는 건가요? 이건 질문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명확히 답변 드리긴 힘들지만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또는 수출 촉진 목적으로 0%도 있지만 10% 외에는 없으세요. 그래서 20%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부가세율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죠. 이번에 개정돼서 8단계 누진세율로 변경됐나요? 네. 그래서 세율은 6%가 될 수도 있고 35%가 될 수도 있고 24%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가세율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별도로 외부에 직원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예전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더라도 비용 처리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됩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직원들 퇴직금을 못 주고 망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지급 못할 거에 대비해서 외부에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어도 외부에 쌓지 않고 그냥 예전 방식대로 한꺼번에 퇴사할 때 지급하겠다, 이것도 가능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 몇 년 있으면 인원수에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이 중소기업들도 의무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하면 퇴직할 때 일시에 비용 처리하느냐,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면 또는 법인의 경우 경영인 정기보험 같은 걸 활용하셔서 임원의 퇴직금을 설정한다, 이러면 차이점은 매년 비용 처리를 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데 일시에 퇴직한다 이러면 앞에 연도에는 이익이 많아서 계속 법인세를 내고 있다가 퇴직하는 연도에는 퇴직금이 왕창 들어가서 결손이 났다 이러면 앞에 세금을 못 돌려받겠죠. 딱 직전 연도에 신청을 했을 때만 직전 연도 납부했던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도 되고요. 왜냐하면 외부 기관에 불입을 안 하니까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일시에 비용 처리했을 때 앞에 기간에는 비용 처리를 안 해서 앞에 기간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격리 아웃소싱을 할 경우에 횡령의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뉴스에서 횡령 얘기가 많이 나와서 겁이 나네요. 이거는 직접적인 세금 관련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얘기 드린 이유는 제발 대표님들이 직원을 너무 믿고 OTP 카드나 이체를 다 맡기시거나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죠. 저희 거래처 사장님도 한 번 당하시는 분은 몇 번이나 당하고 이러세요. 가족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은행의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내가 어떤 승인 절차를 했을 때 직원이 이체할 수 있게 이런 이중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이 부분은 본인이 또는 가족이 이런 식으로 이체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격리 아웃소싱을 맡기시면 이 부분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격리 아웃소싱 질문을 많이 하셔서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격리 아웃소싱의 업무 영역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러나 거기는 어디까지나 예를 든 거고, 격리 아웃소싱은 얼마든지 회사에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장대리, 세무대리는 세금 신고를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원천세, 즉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 저희가 급여대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요.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카드 분류나 생계환수 분류 등을 하는 거죠.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법인기장, 개인기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도 나는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쓰는 것을 컨설팅을 받고 싶다. 저희가 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연히 격리 아웃소싱을 하시게 되면 전문가를 섭외해서 컨설팅을 같이 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같이 이체 업무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무가 많아서 그 부분을 맡기고 싶다. 이런 부분도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대문, 남대문 판매업체여서 사입하는 게 너무 많아서 사입에 대한 증빙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도 맡기실 수가 있죠. 들어보시면 회사마다 성격에 따라서 맡기는 부분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신 것처럼 회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대표님 입장에서도 직원한테 맡기시기 힘드실 거고요.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신다고 하더라도 세무대리인도 역시나 직원들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저는 모든 직원들한테 이렇게 오픈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표인 제가 하겠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격리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체 업무를 잘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맡기시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에게 의뢰하지 않고 제가 직접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판매 진행 예정입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화면에 조회 발급 쪽에 보시면 현금영수증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내가 상가임대 사업자고 제가 그 밑에서 월급을 받고 상가관리 등의 일을 한다면 그 급여가 비용 처리가 되나요? 아까 설명드렸죠. 상가관리가 필요해서 직원을 쓰신다면 그 직원이 심지어 특수관계자이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신다면 당연히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고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 개인 사업자입니다. 자택 주소가 사업장 주소인데 마찬가지로 가스비, 수도, 전기, 관리비 등 사업자로 변경하는 게 이득인가요? 이 질문이 제가 볼 때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시거나 또는 자가 건물을 사셔서 거기에 사업자를 내시면 관련된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관리비 등등 인터넷 사용료 등등을 사업자로 변경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지만 부가세 공제 받으실 수 있고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집에다가 사업장을 내시는 분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집에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주거용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안 내시더라도 그 집은 당연히 주거용으로 사던 빌리던 해서 살고 계셨겠죠. 그런 관련된 비용을 사업 관련된 비용이라 억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세법은 항상 실질에 우선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거기로 되어 있다면 안 하시는 게 맞으십니다. 세법이 실질 우선이기 때문에 실질이 사업자를 거기다 냈으면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실질은 주거가 우선입니다. 주거를 하시는 집에다가 사업자를 내셨기 때문에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거기는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관련된 관리비, 가스비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하실 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 사용비 정도는 안 되나요? 네, 그거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나는 딱 사업용으로만 쓴다 입증하실 수 있으시면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집에서 사업용과 개인용을 구별하시기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관련된 비용들은 안 한다고 치면 내가 노트북이나 책상을 샀다 이거는 안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노트북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용으로 내가 꼭 필요해서 집에다가 사업자는 냈지만 노트북이 필요해서 샀다고 입증을 하시고 노트북이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입증을 하신다면 비용 처리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꼭 한 공간에 정말 비용 처리를 꼭 하시고 싶다는 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제가 입증은 본인의 책임이니 소명할 걸 잘 만들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용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업무용 방을 만드셔서 거기에 책상을 놓고 책상 놓은 비용 이걸 비용 처리하시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장과 집이 같을 때는 이런 가스비 등등의 관리비는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성실신고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로 들어오는 매출 중에 누락이 없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인으로 가면 누락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인데 성실신고와 법인이 매출 신고에서 뭔가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똑같다면 굳이 법인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이거는 제 영상을 보셨거나 또는 다른 영상을 보셨거나 했을 때 약간 오해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계좌로 들어온 것을 누락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하고 틀리게 사업용 계좌의 안의 내역을 일일이 보고 계좌를 기장해서 신고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사업자는 법인처럼 똑같이 사업용 계좌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장을 해서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입금된 금액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세무대리인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당연히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매출이면 매출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돈이 들어왔는데 실수로 입금했다. 대표님 개인 돈이 들어왔다. 이러면 얼마든지 뽑아갈 수 있는 가수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매출은 누락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으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인데 아이패드를 구매해서 노트북 대신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이패드 값과 통신비 값도 법인으로 가능한 건가요? 사업자 용도로 이용하셨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아이패드는 사업자용 법인카드로 구매하시고 통신비도 사업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죠. 대학생 창업자로서 학교 공간을 지원받아 임대료부터 전기세 등등 다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해야 하나요? 이거는 어폐가 있죠.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은 그 지원하는 단체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니까 내가 굳이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 전화해서 사업자로 돌릴 필요가 없겠죠. 다만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지원 사업의 특성상 이런 경우는 지원금을 매출로 잡고요. 관리비나 임대료, 전기세 이런 거는 당연히 사업자로 돌리셔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건 보험료 관련된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재산이 남편과 공동 명의인데 이 경우는 남편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제가 가진 재산은 없는 걸로 나오나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서요. 일단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명확히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공동 명의로 된 걸 한쪽으로 옮기시면 당연히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타회사 정규 근로자이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안 해도 되는지 여부와 60세가 넘기에 법인의 1인 회사 국민연금 납부도 필요 없는 건지 물으셨네요. 일단 60세 넘는 분은 국민연금 납부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급여를 양쪽에서 받으신다면 건강보험료는 양쪽에서 내셔야 됩니다. 한쪽에서 안 내고 이런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특이 면제사항 외에는 없는데요. 그런 면제사항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인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일하셨다면 얼마든지 고용해서 인건비 신고하시고 비용 처리 가능하십니다. 카페 사장인데요. 카페와 관련 없는 내용의 강의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자,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의 차이입니다. 기타 소득은 계속하는 일이 아니고요. 어쩌다가 발생하는 일이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카페를 하기 때문에 카페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 사업소득이고 카페랑 관련 없는 강의를 하면 기타소득이고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하는데 내가 캘라그라피도 전문으로 잘 한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한다. 강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캘라그라피를 전문으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겠죠. 인테리어 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올해 1억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올해 1억을 비용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4년에서 6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인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고정자산, 즉 100만원 넘는 자산에 대해서 지금 사례같이 인테리어 1억이 넘는다면 이건 고정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시에 비용 처리가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5년간 정률법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정액법은 5년이면 나누기 5해서 똑같은 금액이 비용 처리되는 거고요. 정률법은 아무래도 첫 해에 뭐든지 마모가 심하겠죠. 차를 타도 똑같이 상각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타면 중고가로 확 떨어지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정률법은
첫 해에 큰 금액이 상가계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잔액에 또 상가계획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억은 일반적으로 5년 동안 비용 처리되는데요. 물론 음식점 같이 업종별 내용 연수가 따로 있는 업종은 8년 동안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좀 자세한 부분이니까 따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00만원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일시에 비용 처리할 수 없다. 물론 컴퓨터와 주변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넘더라도 일시에 비용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기존에 직장인일 때 사용하는 홈택스 아이디로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걸까요? 사업자 내셨으면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직장 가입자였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근로자니까 또 다르겠죠? 유튜버이지만 임차료도 없고 직원도 없는 광고 수입만 있는 프리랜서라면 따로 사업자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를 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튜브 광고 수입은 구글에서 지급을 하죠. 지급한 내역을 누군가가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외화 금액에 대해서 매출로 신고하시려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매출로 신고하고 비용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비용 처리해서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프리랜서로 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를 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 내실 때 코드 선택을 잘 하셔서 중소기업 감면 등도 받으시면 더 좋겠죠.